호국 보훈의 달 6월 끝자락에 산청군 호국 보훈의 달 한마음 기념 행사가 2023년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산청군 실내체육관에서 내빈들과 월남 참전자회원들, 상위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 참전자회, 산청군 제향군인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상준 MC의 사회로 신안초등학교 신안윈드 오케스트라가 식전 공연을 하고 기념식에서 내빈 소개, 국민의례를 하였다. 이어서 보훈문화 확산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한 모범 유공자 이휘우 무공수훈자 회원, 조균섭 고엽제 전우회원, 김외철 제향군인 회원, 김종국 월남 참전 유공자 회원 등에게 이승화 군수가 표창장을 전달하고 6.25 참전 유공자회 권임상 회원, 최기수 전몰군경 위족회원, 박복순 전몰군경 민망인 회원, 이정생 상위군경 회원 등에게 정명순 군의장이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장재호 고엽제 전후의 산청 지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이승화 군수, 정명순 군의장, 신종철 도의원 격려사, 이동희 경남 소부보훈지청장이 축사를 하였다. 비이어 자리를 정리하고 김영택 여주대 군사학부 교수가 안보 강의를 하고 아트 앙상블 팀이 아코디언 연주로 흥을 돋워주면서 일부 기념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후 2부에서 회원 중에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양미경 가수, 최빈 가수, 이태환 가수, 하지하 가수, 성환 가수 등이 흥겨운 공연을 하는 중간중간에 경품 춘첨을 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장재호 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군의장님, 도의원님과 내빈들,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말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나라에서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공훈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라며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런 북한의 남침으로 열악한 군사 장비로 오직 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전투에 참여한 선배들의 피와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켜주셨다면서 3년 동안 전쟁 후유증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국민은 초군 목피와 보릿고개를 겪으며 고생하여 오늘의 발전을 이뤘으니 행복한 나라를 계속 유지하자고 말했다. 정신 상태가 틀린 처음 왔습니다. 고수님 나와 계시는데 이 자식이 싫어.
네, 잠시 후에는 기념식이 진행되고요. 기념식 이후에는 12시부터 행사장 내에 준비된 오찬을 즐기시고 1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는 초대 가수와 함께하는 위문 공연의 시간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전에는 안보 관련 강연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화 산청 군수님께서 보훈문화 확산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한 모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승화 군수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이휘우님, 고역제 전후의 조균섭님, 재양군인의 김외철님, 월남 참전유공자회 김종국님. 일동차렷 군수님께 경례. 먼저 이휘우님, 표창장 무공수훈자회 경상남도 지부 산청군 지회 이휘우. 교학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우 분위기 확산과 나라사람 정신 실천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호국 보훈의 달 한마음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산청군수 이승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균섭님, 표창장 고역제 전후의 경상남도 지부 산청군 지회 조균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외철님, 표창장 재양군인의 경상남도회 산청군 지회 김외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종국님, 표창장 월남 참정자회 경상남도 지부 산청군 지회 김종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과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함께 표창장을 받으신 네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선행 모범유공자에 대한 산청군 의회 의장님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명순 의장님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표창장 6.25 참전유공자회 경남 산청군 지회 권임상.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우 분위기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 실천에 귀한 공익금으로 호국 보훈의 달 한마음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산청군의회 의장 정명순.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순이, 표창장 정월군경 유족회 경남 산청군 지회 최기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복순이, 표창장 정몰군경 이만인의 경남 산청군지의 박복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생님, 표창장 상위군경의 경남 산청군지회 이정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랑스러운 분들 온 가족과 참전 주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산청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온 가족과 참전 주민자 여러분을 위한 호국 봉헌의 달 한마음 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이승환 의원님, 정병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갖게 되기까지 온 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승환 의원님, 그리고 정명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분들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후는 공문의 보답함을 의미하는 날로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공문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국가가 끝까지 예우와 대우로서 보답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런 북한의 기습 남침 공격에 열악한 군사장비로 오직 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초계같이 전투에 참여한 선배들의 피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셨고 3년 동안 전쟁 후유증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국민은 총은 목비와 머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야 했으며 국가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허덕이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후의 요청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밀린 정글 악조건에서 민주주의의 우방국 공산화를 막기 위한 이념전쟁에 참여하여 똑같은 젊은이들이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공산 8년 8개월 전투에 30여 명이 참여하여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대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그분들의 나이가 80세에 달하는데 국가 유공자의 위상과 예우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요. 국가 유공자의 수당이 육군 2등병 공급만도 못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비록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과 영원은 부족하지만 우리 군은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더욱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온 가족과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해주는 선진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는 천년이요 보훈은 만년이라고 합니다. 산청군 보훈가족과 참전용사 여러분,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심의를 기려 준비하고 있는 산청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의 성공과 산청군 발전을 위해 우리가 다 함께 앞장서서 공부하고 참여합시다. 끝으로 하늘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게 지내주신 분들입니다. 네, 정재호 부장님의 기념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험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6월달만 되면 관심을 가진 듯 하다가 6월달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청군에서는 정명순 의장님과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흐트림없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 당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호국 보훈의 달 산청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장재호 고역제 산청군 지회장님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튼튼한 안보,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청군 의회에서도 이승하 군수님과 함께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며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보험가족 여러분,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멋지게 준비하신 이 장재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들 수고에 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이승하 군수님, 정맹순 의장님 비롯한 우리 군의원님 그리고 많은 우리 내분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동희 보훈지청장님 그리고 먼 길마다 우리 경남에서 창원에서 강인호 고위직 경남 지청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창원에서 달려오면서 정말 우리 나라를 구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으로나마 정말 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 발전이 근간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포항제철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세계 8대 강국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산청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산청에는 지금 두 가지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 열리는 2023년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산청 국민들의 영원히 지리산 케이블카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주신다면 여기 계신 우리 이승하 군수님, 정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저와 똘똘 뭉쳐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산청 발전에서 한 더 마음을 모아주고 부탁드리면서 인사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산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서부보훈지청장 이동희입니다. 오늘 보훈단체 회원 및 보훈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군 보훈단체가 주관하고 산청군이 후원하는 산청군 호국 보훈의 달 한마음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장재호 고역대 지회장님을 비롯한 산청군 보훈단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해 전국 최고의 지원과 예우를 해주시는 이승하 군수님, 정명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입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강인호 고역대 전우회 경상남도 지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가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조국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셨고 가족으로서 그 곁을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어주시는 대한민국의 영웅들이십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루어져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 지난 6월 5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그 유가족에 대해 최고의 존경을 나라는 국민의 바람이자 우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높아지는 위상에 걸맞게 보훈 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인류 보훈 문화를 주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청군 호국보훈의 달 한마음 기념 행사를 위해 애쓰신 보훈단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용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 제가 45분 강연을 하고 돌아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해서 올해도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과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를 초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작년도와 올해와의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정세도 너무나 확연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오늘 오신 분들에게 먼저 좀 인사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미국의 뉴스앤 월드 리포트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해 왔거든요.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등. 아니 그걸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짧은 용어지만 미국의 뉴스앤 월드 리포트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애교력으로는 세계 6위, 경제력으로는 세계 9위,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세계 6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국가로 탄생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1963년도에도 똑같이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때는 128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몇이었냐? 1인당 국민소득 81달러로 128개 국가 중에 세계 128등. 오늘날에는 UN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193개 나라 중에서 세계 6등.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오늘 아픈 기억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6.25 전쟁을 통해서 땀과 눈물과 핏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핏값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6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1965년도부터 1973년도까지 8년 6개월 동안 정말 이억만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소위 월남 전쟁이죠. 그 월남 전쟁에서 우리는 연 5만 명이 매년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자그마치 총리는 34만 6,393명이 전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5,099명이 사망을 했고 만여 명이 그 부상을 당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저 이렇게 기적을 이룬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창원에서 발생한 NIS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68개 지하에 이러한 간첩단 조직이 구성되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게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근거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정원의 수사처장을 지냈던 윤봉한 수사처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깊이 좀 알아보니까
100여 개가 넘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 어디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전주라고 이야기했더니 전주는 지하 조직이 더욱 아주 왕성한 곳이다. 당신부터 정신 차려라. 제가 거기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선배님들이 이 일궈오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서두에 불편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KF-21이라는 전투기를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어요. 세계 8번째. 7번째요? 예, 7번째. 맞습니다. 7번째. 그리고 위성 발사 국가 세계 8번째. 그리고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가 만드는 K2표 전차는 저 폴란드라든지 저 동유럽 서유럽에 없어서 못하라. 만들면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방에다 배치하려고 하면 자국에 우리 전차를 갖다가 먼저 수입하게 해달라고 좀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 우리나라는 말이죠. 경제력으로 지금 현재 세계 1위 수출 상품이 오늘 시간에 166개인데요. 앞으로 5년 뒤에 300개가 늘어난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강의 내용 첫 서두에 불편함과 너무나 우리에게 또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렇게 행복해야 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남남 갈등 플러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처한 북한의 군사 위협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뭡니까? 각종 우리는 해가 거듭할 때마다 이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처를 잘 못한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앞에 2개만 이야기하고 갈 겁니다. 제게 딱 4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정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세계 9위까지 올라온 데는 독일에 엄청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독일로부터 엄청난 차관을 들여드렸고 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8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이 월남전 참전 조류회, 월남전 참전 고역제 조류회, 그리고 앞서 우리가 6.25 전쟁부터 시작했지만 정월군경 부족회, 여기 지금 현재 상위 군경에 몬수공자의 제한군인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알토란 같은 달러를 가져다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무슨 본전 밑전이 있어야 경사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땅을 파도 나오는 것이 석회석, 그 다음에 석탄, 그거 가져다가 우리 땔감으로도 부족해요. 아무리 땅을 파봐도 10원 한 장 안 나온다라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용돈 많이 쓸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용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랬어요. 땅을 파도 10원 한 장 안 나온다.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뭘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핏물을 가져다가 그걸 달러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꾸다가 달러로 바꿔서 이 땅 대한민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땅 대한민국 누구도 여러분들 앞에서 숙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그냥 마이크만 들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혹시 실수할까봐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이제 세계 6위, 경제력으로 세계 9위까지 왔는데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세계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1등 상품 166개라고. 여기다가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가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유태계의 투자가들이 이제 여러분들 들어서 알만한 사람들인데 워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투자가예요. 돈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처를 찾는 것이 그 사람들이 1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바로 한반도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이 남한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이 지금처럼 적대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면
이 한반도에 전 지산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통일을 했을 때 한반도가 갖고 있는 그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가 불안하면 나는 1달러도 투자할 그런 용의가 없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 작년 2022년도 제가 강의 끝나자마자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시작해서 70번을 쏘아댔어요. 아니 고난의 행군 시대를 갖다 다시 겪고 있다는 북한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피폐한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만 수천억 갖다 들여서 미사일을 쏘았다니까요. 근데 그 미사일이 여러분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각도로서 5도만 잘못 떨어졌어도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미사일 어디 떨어진 거 아셔요? 울릉도 앞바다에. 6.25 전쟁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가장 위험천만한 미사일이 어디였냐? 우리 NLL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배타적 경제수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사일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5도 각도만 틀어졌더라도 서울 대통령실에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그런 미사일 실험이 그냥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미사일 발사했죠. 어디로 했습니까? 저 일본 쪽으로. 이번에는 위성 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찰,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 미사일을 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미사일 쏘고 난 뒤에 우리 경제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정확한 걸 또 전달을 해야 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저거는 강 건너 불구경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안보의 상황은 얼마나 위험천만하냐면은, 아니 러시아 푸틴이 저쪽에 나토에 편승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슬라브족.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의 말을 잘 들었고 러시아가 입에 들어가는 국물들이 식량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저 평야지대에서 밀을 생산해서 그것이 싼 돈으로 진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렇게 이 러시아가 그런 국물을 갖다가 제공을 받다가 갑자기 러시아를 배반하고 저 나토 북대서양 조약국으로 합쳐지겠다고 하니까 북대서양 조약국의 제일 큰 형님이 누구죠? 제일 큰 형님. 예, 미국. 예, 맞습니다. 미국 속으로, 미국은 자기 하루아침에 지 형제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통제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푸틴이 억울하겠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했죠. 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군사력은, 병력은 러시아의 5분의 1. 아니 5분의 1인데 전쟁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무기는 9분의 1, 9대 1. 아니 러시아가 폭격을 9발을 쏘면은 겨우 우크라이나는 한 발을 쏘가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전투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아니라 산책으로 갔다 올란다. 내가 한번 다녀오면은 이미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점령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것을 믿었던 푸틴의 희라의 장수들, 사령관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일주일 안에 나는 키우를 점령하고 키우에서 화려한 오찬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오찬을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러시아하고 전쟁인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대비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현역 20만 명이 전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전 국민들이 청원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59세의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경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 빨리 보내주라고. 왜 국경 여기 검문이 이렇게 심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자가, 당신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손을 보느냐, 전쟁이 나서 나라는 난리인데. 그랬더니 이 59세의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지금 징집이 안 될까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를 국가가 내 전쟁터로 나를 내보내주지 않을까봐 나는 두렵고 떨리다. 한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징집에 숨서 맨 앞에 표를 받고 싶다. 그 59세의 그 노장은 바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최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러시아는 무기로 싸우지만 우크라이나는 정신으로 싸운 거예요.
우리의 6.25 때 이 선배님들이 월남전에서 선배님들이 싸웠던 그 정신으로 말이죠.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 우크라이나가 휘청거릴 때 이번에는 누가 달려듭니까? 153명의 우리로 말하면 테니스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정말 그 사람은 러시아의 영웅이었어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만큼이나 유명했죠. 누구죠? 비탈리 메리노브라는 그러한 킥복싱 세계 챔피언. 그 사람은 챔피언 벨트를 4번이나 벨트를 매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는 이 자체가, 나는 매일 내가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글러브를 때리고 있는 내 주먹이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나는 벨트를 다 벗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달려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최전선에 물러나라고서 러시아하고 격전을 하다가 중탄을 맞고 야전병원에 옵니다. 저는 처음에 쇼인 줄 알았어요.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국민 영웅이고 세계 영웅이기 때문에 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중탄으로 스쳐갔던 거기 허벅지를 다 꼬매자마자 아물기도 전에 바로 다시 최전선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다시 갔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지금 3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래요. 아빠는 정말 장렬히 가서 전사하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의 마지막 행복이다. 그래서 최전선에 보내달라고 해서 가서 싸웠는데 3월 30일 날 그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호의호식을 다 준비된 사람이었고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세계 킥복싱 세계 챔피언 비탈리 메리노, 그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정신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개하고, 왜 이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나야 되고 일주일 만에 끝나야 될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푸틴이 당황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면은 협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 마지막 주자는 누구였냐? 미스 그랜드 우크라이나, 우리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코리아 여성이 왕관 쓰고 이 여의주 같은 걸 들고 아름다움만 뽐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내게 전투복을 주시오. 대통령님, 내게 총을 주시오. 내가 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나는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 나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5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여인이었어요. 실력도 있다는 거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나서 한 달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뭐였냐? 여러분들의 자유와 민주와 인권, 복지, 바로 보편적 가치를 지킨 거예요.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화됐으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화된 북한은 지금 오른 1인당 국민소득 1215달러. 북한에서 살았다면 우리 젊은이들, 저 앉아 계시는데 이 사람의 연봉은 150만 원을 넘지 못해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연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일자리를 가져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만 5천 불. 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월남전에서도 위대한 가치, 그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생활운동도 가능했던 거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경제 세계 대의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떻고 북한의 진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조직을 우리나라 68개 오늘 100개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황장 MC가 넘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 대한민국에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정신 차려라. 적어도 북한의 스파이들이 5만 명 이상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나는 북한에서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이다. 황장님이 했던 말을 그저 그냥 지나가 듣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창원, 진주, 마산, 제주, 전주 할 것 없이 지금 서울까지 국정원에서 수사를 안 했으면 지금 이제 이런 결과도 안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도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양심 없는 학자로 하루 사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그 킥복싱 선수처럼 우크라이나의 미스 그랜드 우크라이나처럼 사는 것이 정말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서 여러분들 그것이 강 건너 불구경,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해가지고 3주 만에, 한 달 만에 끝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나토 그리고 세계 유엔에서 4가지의 강제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그 첫 번째 강제 조치가 뭐죠? 러시아의 원유 금수 조치. 러시아에서 나는 셰일가스라든지 기름은 세계 22%를 차지하는데 어떤 기름 한 방울도 사주지 마라. 러시아는 폭삭 망하게 만들어버려라. 그런데 그 원유를 갖다 누가 다 사들이는 줄 아시죠? 1리터에 1,000원짜리를 중국이 500원씩 다 사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은 떼부자가 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우리 당장 기름값이 폭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철수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봅니다. 러시아에 우리나라 건설그룹 18개 그룹이 지금 가서 러시아에 도로를 만들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첨단 시설을 러시아에다 깔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18개 건설업체가 수주받은 돈만 15조였어요. 다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문 통화 전부 다 제대 조치해버리니까 돈 10원도 못 빼놓고 지금 와서 전쟁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조가 적습니까? 그런데 15조는 징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러시아에 삼성 반도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삼성전자? 와, 고기 끄덕이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어디 가서 강의를 가보면은 그분들이 지역 기관장님들이라고 하는데 한 분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삼성이 가 있어. 삼성에서 임금이 싸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자들은 너무 금액이 싸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삼성에서 나는 전자제품이나 삼성의 반도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였대요.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러시아 삼성 회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수 안 하기를 바랐는데 마지막 철수한 게 뭐죠? 러시아에서 내년도부터 무려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 무려 30만 대를 양산하려고 했던 러시아에 우리나라 대그룹이 가 있었는데 그 그룹이 어디죠? 예, 현대자동차. 아셨습니까? 현대자동차에 내년부터 러시아에서 30만 대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샤타 내렸습니다. 다시 하기서 우크라이나하고 푸틴하고 전쟁했는데 가장 피해본 나라는 어디예요? 당연히 당사국이겠죠. 그 다음에 피해본 나라 죄송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경제와 안보의 삼각관계예요. 안보가 없이 오늘날 역사적으로도 가장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임진난 왜 발생했습니까? 임진왜란 10만 양동선을 주장했던 사람의 길을 누가 막아버린 거예요? 서로 싸웠잖아요. 동인과 서인이 시간만 나면 조선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다 쓰러져 죽어가더라도 절대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당파 싸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예? 어떻게 싸웠어요? 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수도는 똑같았어요. 아십니까? 수도는 서울이었어요. 서울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민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6.25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맺었지만 인천 상륙작 때는 대서사시였던 메가드 온수가 마지막 경찰기를 타고 통합 경찰기를 타고 한반도를 쭉 돌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보고 나서 이 도시가 정상화되려면 100년이 걸려야 될 것 같다. 이 도시에서 풀한풍이 불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하고 싸웠다면 덜 억울하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던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전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베트남의 대학생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납니다. 그게 생각나요. 지금도 여기 오면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남남 갈등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게 서로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보수다 진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싸우는 거 국민들의 민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정치 이야기는 일체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 싸우는 거. 대한민국의 주도는 국민에게 있다고 놓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군대도 27%밖에 안 가고 300명 중에 군무 남자들만 뽑아가지고 보니까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편한 사람이 27%밖에 안 돼. 저는 군대 생활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올 자격이 있죠, 선배님. 그죠? 예. 그래서요, 제가 보고 뭐냐면 대한민국은 또 안보를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또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보를 가지고 또 북한에 여기 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 날 얼마나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했다라고요? 2018년 4월 27일은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조사장. 판문점 공동선언이 발표했던 것입니다. 판문점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달에는 2차 회담, 그 다음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3차 회담. 우리는 김정은이를 어떻게 지지했냐면 77.6%가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이를 참 지도자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 완전히 비핵화가 2018년도 12월까지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종전선언 입에 달고 다집니다. 저는 35년 동안 종전선언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을 왜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6.25 전쟁 이후에도 1968년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총알에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울진 삼천 무장공비 침투 사건, 풍해벌로 납치 사건, 그 다음에 1976년도 8월 18일 도끼만행 사건, 83년도에 버마 암살 폭파 사건, 87년도에 김현희 가기 폭파 사건, 그 다음에 90년도에서도 1999년도 어디입니까 1차 연팽이든 2002년 6월 29일 2차 연팽이든 2006년도 1차 핵실험, 2009년도 5월 25일 2차 핵실험 선고, 쭉 이걸 해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북한은 딱 하나 했어요. 북한은 딱 하나예요. 뭐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철수하는 거. 올해가 미군 한미동맹 70주년인데 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거.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들 F-22라든지 여기 이제 와 있지는 않은데 바로 저기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요. 가멘도스 공군기지에서 바로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북한에 들어가도요, 북한의 레이더에 하나도 걸리질 않아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조짜리 또 뭐가 있냐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F-22 전투기는 2,000명밖에 안 가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B-1B, B-2 전폭기, B-52 전폭기는 수조짜리예요. 수조짜리가 이 북한에 넘어가는데 누가 이 까먹는요 북한의 레이더가 그걸 다 우리 한반도로 오는 것을 다 차단하는 거. 이렇게 북한의 속셈은 따로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입만 열면은 그것을 가장 주장하는 게 누구였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간첩던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전 정부에서 그렇게 제가 대통령 통일 자문을 했어요.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북한에는 너무 속내를 다 내놔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20%를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핵을 포기한다라고 했습니다. 핵을 갖다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포기한 것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면의 핵사찰. 근데 북한은요, 영면의 핵은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분강, 순천, 희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핵실험 장소인 한미도 길쭉은 풍계리. 실험장 말고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핵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공개됐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비핵화처럼 그 세계 192개 국가에다가 서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북한의 그 미사일을 날리는 그 시설 갖다 동창기 미사일을 폭파시키니까 와 북한이 저 진정성을 보라고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회의 주장하면 국내회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역시 북한은 그렇게 지킬 약속을 지킨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석간물에다가 그것보다 더 첨단한 핵을 이미 만들어 놓고 동정기 미사일 기준 폭파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김정은이가 쇼를 하게끔 우리는 도와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도 될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냉철하게 이성과 지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북한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비핵화하고 하면 종전선언 당연히 가야죠. 비핵화하고 미사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소형 핵탄두를 날릴 수 있었던 미사일들 갖다가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는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0분 동안은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 결론은 조금 비슷했는데 두 번 듣는 분들은 조금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북한하고 남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세계 국제사회의 모든 불안정 요소고 유일한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가 지금 현재 남북한 관계고 또 많은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북한에 핵이 있고 또 미사일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 남북한의 이러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그들이 내 알토란 같은 달러를 투자했다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대한민국에 멈칫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작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북한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많은 분들이 금방 강사님 이야기한 대로 비핵화로 갈 확률은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서울대 안보경제연구소가 그런 조사한 거 보니까 예, 젊은이들도 다 그래요. 북한은 2013년 3월 30일 날 그들이 발표한 내용이 맞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야기한 건데요. 핵은 자주권 생존권에 맞는 보고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3대 세습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고 북한이라는 한 체제를 갖다가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을 내놓느니 차라리 잡고 가겠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핵 탄두는 계속 소형화돼서 올해죠. 1월 달에 서울 용산 3km까지 날아들었던 게 무인기였거든요. 대통령실 바로 앞에까지 날아들었던 무인기.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다가 핵 소형화 탄두를 실었었다면 서울에 내려앉았던 그 무인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꼴이 됐겠습니까? 용산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경계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종전선언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북한은 무인기를 갖다가 침투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핵탄두가 실어있는지도 모르는 무인기 앞에 경계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더 놀라운 것은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녀도 5대가 돌았었죠. 우리는 경계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가 안보관을 세웠던 여러분들 앞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마지막 방법은 제 논문이기 때문에 책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성과 지성으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저는 북한 체제를 1인당 1215달러밖에 안 되는 그 북한하고 우리 35,000불 거의 35배 더 잘 사는 데하고 합쳤다. 독일 그렇게 합쳐보니까 지금도 독일의 젊은이들 56%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통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기성세대들인데 젊은이들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1989년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독일이 2277조를 투여했는데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경 3경 되죠. 그 돈을 투자했는데도 지금 독일민들은 동독은 소득의 70%도 못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체제 지금 통일 이야기하는데 통일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핵 때문에 통일도 물 건너갔다고 하기도 하고요. 합쳐져도 문제예요. 핵이 없어가지고 남북한에 그냥 한순간에 합쳐져도 정말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아비규환 상태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북한 체제를 북한을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핵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유엔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체제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야 너 전쟁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더 데미지를 많이 입잖아. 북한하고 남한도 전쟁이 나면 너희들이나 중국이 완전히 또 엄청나요. 걔들 또 피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체제를,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이라는 지역으로 해서 체제를 갖다가, 그런데 그 책을 내놔야 돼. 핵을 내놓았을 때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끌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도시사처럼 하나의 그 행정구역을 끌고 가는 거예요. 헌법에 입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 하고 싶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10개의 중공업지대가 있어요. 개성, 온정, 신의주, 황금평, 저쪽에 뭐 순천, 원주, 그 다음에 저쪽에 나진, 성동, 이런 데다가요, 세계 최고의 첨단 그러한 경제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만들 때 뭘로 만들어? 아니, 독일이나 일본, 미국, 저 프랑스, 영국 이런 데이 참가하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했을 때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이냐.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세계가 생산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어요. 우리 KF-21 전투기 만드는데 전부 다 어디 히토류 479kg 들어가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중국 가서 진짜 겨우 받아다가, 미국 가서 받아다 가지고 하나 만들잖아요. 북한은 그 히토류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상품을 북한에 제 얘들이 다 깔아 누워서 좀 자고 있어요. 그거 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마그네사이트라든지 뭐 우라늄, 그 다음에 뭐 금,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하자원이 세상에 202종이나 돼. 202종. 202종.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북한연구소 최경수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냐. 일경은 이미 넘어갑니다. 일경이 넘어갔네. 일경이. 도대체 일경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일경 1000조, 2000조가 넘어간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시골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각국의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갖다가 10개를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홍콩 같은 도시를 10개를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겁니다. 왕래를 하면서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왕래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하나의 통일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과 북의 니는 빨개이고 우리는 미국의 옛날에 뭐고 이런 표현들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적 경제체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이 고집하는 사상 이념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고집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68개, 100개가 늘어나는 북한의 간첩단 지하 조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저는 북한에 가서 3년만 살다 오라고 하고 싶어요. 3년만 살다 오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 지금 이제 접어들어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그곳이 꿈에 남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해요.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으로 삼성이 문을 닫고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고 건설사가 다 철수하는 이 마당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 1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돈으로 얼마? 350조. 350조 돈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중국 놈들 때롱때롱 하지 마라. 중국에다가 우리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기여를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난다. 그런데 중국의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주도 저 앞바다에 태평양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 앞바다에 지금 세 개의 항모 강습단이 와 있죠. 한 개의 항모 강습단이 15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개가 와 있는데 뭡니까? 걔네들이 이름 자주 바꾸니까 저는 이름을 모르는데 2017년에 왔던 항모 강습단일 거예요. 뭐죠? 리미츠 항모 강습단, 루즈벨트 항모 강습단, 레이건 항모 강습단. 거의 대통령 이름을 거의 땄네요. 근데 이 항모 강습단에 뭐가 따라오느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잠수함이 오는데 오하이오급 18톤급의 핵 잠수함이 올 때 거기에 핵탄두 30발을 싣고 옵니다. 이것이 중국이 대만을 때리려고 한다는 것이 있었을 때는 이 핵탄두가 어디를 날아가느냐, 중국의 지도를 지워버릴 겁니다. 상해와 북경을.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대만을 갖다가 계속 원포를 놓고 있지만 중국의 대만과의 전쟁은 제가 군사 전쟁 35년 공부한 저로서는 그 전쟁의 확률은 전쟁 초일기까지 간다. 정말 불안한 상태까지 가고 대만 위에다가 미사일을 몇 번 중국이 한풀이 하려고 쏘기는 하지만 그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도 중국이 바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해서 선양 집단물이 있고 선양부에 있는 공군 부대가 약 28개 부대가 거기에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게 동시 터지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전쟁으로 가는데 그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데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착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은 마지막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연구가 안 돼가지고 전쟁의 발견이라는 책을 500페이지를 제가 썼는데 세계 앞으로 일어날 전쟁까지 썼어요. 근데 전쟁의 끝을 뭐로 정리하냐면은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것은 그냥 흘러버려도 됩니다. 그 끝을 낼 수 없어서 마지막에 보니까는 어느 분이 저한테 성경을 갖다 주는데 에스겔서 38장 3절에서 6절까지 거기 나와 있더군요. 앞으로 마지막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다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누구하고? 동유럽 국가하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리비아하고 이디오피아하고 같이 해서 어디를 때렸느냐? 마지막 이야기예요. 1분 남았죠. 바로 일어나서는 안 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를죠, 기름이. 그런데 지금까지 기름 한 방울도 안 났던 나라 어디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있어. 세계 정중앙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앞에가 지중해인데 세계 중앙에 있는 바다라고 우리하고 지중해인데 꼭 하필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만 뭐가 나왔냐? 앞으로 밑에 셰펠라 삼선 지역에서 2,500억 배의 기름이 발견되어 버렸어요. 이번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름을 파가지고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팔아서 가장 먼저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던 유럽에다 다 싸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수관을 유럽에서 모든 나라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자려고 이스라엘로 지금 송수관을 묻었는데 70% 완성이 돼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송수관 묻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기름 팔아먹었잖아요. 러시아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가 금방 이야기했던 터키,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와 같이 해서 어디를 때려버리냐? 이스라엘 때리는데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북한도 우리하고 통일을 아까 그런 방법 외에는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 중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도 중국의 원택정과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한 거 아시죠? 그들의 동의가 없었으면 전쟁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되는데 시진핑한테 가서 전쟁해야 하는데 허락받아야 돼. 모든 북한의 전투기라든지 탱크가 기름이 어디로 들어가요? 물 넣어갖고 탱크가 움직입니까? 물 넣어서 전투기가 움직이냐고요. 다 기름 들어가 있는데 기름 송수관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결된 송수관에다 기름을 넣어줬다가 이거 막을 수는 없어. 조금씩 넣어줬다가 많이 넣어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통불란. 대한민국 남북한에 따른 통일도 원하지 않고 난리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그러나 없다고 하지만은 침투기 국지도 말이죠. 북한은 끊임없이 자국의 자주권, 생존권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대행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연평도 포병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같은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보관, 더 국가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3분을 제게 주어진 만큼 제가 정말 너무 빠른 어조로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다 가슴에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으로 잘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까지 올려놓은 애교력 6위, 군사력 6위, 경제력 세계 9위에 이 가장 꼴찌에서 경제력 세계 9위까지 올려놓은 이 위대한 성상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놓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보 강의를 해주신 김영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오나? 저기까지. 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시작.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보람인데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천년은 살기요
이쪽에 행님들 너무 과묵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면서 박수. 박수 치는 게 노래도 매우 좋다네요. 낙동 가는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시간